반갑습니다. 정직한 1호선 수학학원 원장 김상수입니다. 아직 아이들 방학이죠. 네, 그래서 감사하게 이렇게 아침 일찍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학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기 홍 대표님 모시고 수학적 그 영재 인재를 키우는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앞서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는 것도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내원생 어머니들은 다 아시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신청서에다가 문의사항을 물어봤더니 학원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살짝 짧게 하고 메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호상 수학학원이라고 2002년에 개원을 해서 이때는 종합학원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대원 후문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저기 삼성 테레빌 옆쪽으로 저희가 1호상 수학학원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에 코로나 한창 터졌을 때 저희가 여기 이곳을 이제 개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특수로 학원이 더 잘 됐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도 확장을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덕분에 또 이렇게 상관까지 오픈하게 됐습니다. 상관은 거의 이제 공사가 마무리됐고요. 교육청 허가 다 떨어졌고, 이제 9월 달쯤에 거기서 수업을 할 생각인데, 거기는 이제 고등부랑 이제 극심화반, 또 일부 심화반 친구들이 그리 가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상관 하게 된 이유는 일간에서 사실 일간도 강의실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규 강의실 말고도 사실 아이들 뭐 자습시키거나 남겨서 뭐 시켜야 할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상관을 활용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고, 강좌 수도 사실은 되게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좀 늘려서 좀 수업을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몇 가지, 저희 선생님들은 총 24분 계세요. 이제 남자분들이 8분 계시고, 여자 선생님 14분 계시고, 스텝이 2분이 계십니다. 이제 스텝을 좀 더 충원할 생각이고요. 남자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뭐 중3이나 고등부 맡고 계시고, 남자분 한 분이 이제 중1이랑 이제 초6 가르치는 분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 초등부랑 뭐 중학교 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담 오신 어머니들이 여쭤보세요. 우리 아이는 누가 가르치나요? 제가 가르치나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여자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엔 제가 이제 개별인도로 수업을 했었는데, 학년별 실력별 반편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학년당 8개 정도의 클래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학년들은 조금 더 적고요. 보통 8개 반 정도가 돼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인 사실은 제가 이제 개념반, 응용반, 심화반이 기본 골격이고요. 이번에 이제 극심화반 아이들 이제 시험 막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사실 이게 되게 저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반에서 반으로 이동할 때 진도 차이가 좀 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저희 학원에 이제 진도나 이런 체킹할 때 저희는 학원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끌어가지 않고 선생님들마다 반마다 각자의 진도대로 나가게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반 이동할 때 약간의 진도에 갭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려고 제가 특별 진도반이라 그래서, 물론 잘하는 반, 그러니까 응용반 친구가 심화반 넘어갈 때 진도가 몇 다운이 벼 있다, 이러면 그거를 갖다 빠른 시기 내에 끝내려고 이 반을 운영해서 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공부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 1, 2는 사실은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이거 깨졌군요. 그래서 주 이틀하고 1시간 20분 수업을 하고요. 이제 9월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초 2 어머니들이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강의실이 없어서 못 받았고, 이제 3관 오픈하면서 초등 저학년은 3관에다가 좀 아이들 앞 시간에 수업을 할 생각인데, 주 이틀에서 월금 보이시죠? 화목, 수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 3, 4는 저희가 주 3일 2시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는 초 3부터는 다 주 3일 2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금 화목토. 토요일 날은 저희가 다 수업이 오전에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월수금 화목토에서 화목토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월수금보다
화목토는 진짜 거의 자리가 없을 만큼 꽉꽉 차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 생각보다. 초5부터 중1까지는 이제 2.5시간 수업을 하고요. 이거 좀 깨졌군요. 월수는 화목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2랑 고2는 이제 주 3일 2.5시간 플러스 여기 알파가 이게 속에 숨어 있는데 요거는 좀 더 공부 안 된 친구 더 남겨서 시키고 그래서 실상 우리 고등부는 4시간 반 수업을 그냥 기본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중2, 중3 친구들은 저희가 내신 대비로 한 4주 전부터는 3시간 반 이상 수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도 나와서 수업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가 내면서 저희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회사명을 바꿨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 19일 날도 설명을 했어요. 그때도 이제 약속드린 게 이제 시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에 상가 오픈하면서 이제 극심한 아이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저희 학원 우선은 사실은 외부생보다는 우리 학원 아이들을 실력을 향상시켜서 극심화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고 지금 저희 학원 아이들 일부 아이들이 극심화반 시험을 어제 하고 오늘 계속 보고 있는 중입니다. 1호3학원의 이제 강점은 사실은 매일매일 시험을 봅니다. 오면 5문제든 10문제든 매일매일 시험 본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시험 보는 행위만으로도 공부의 실력이나 향상된다는 것들이 입증됐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매일 시험을 보고요. 시험은 이제 데일리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 다음 평가, 그리고 외부 경시를 저는 현행을 중시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한 학기에 해당하는 외부 경시를 꼭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HME 시험을 봐서 단체상의 대상을 받은 아주 영광을 얻게 돼서 이번 2학기 때도 또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점 두 번째는 데일리 학습 카톡이라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어머님께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학원의 가장 큰 전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학원 어머니들 받아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공부한 진도가 어떻게 나갔고 무엇을 배웠고 숙제를 얼만큼 해왔고 어디 틀렸는데 어떻게 고쳤고 시험은 몇 문제 중에 몇 점이고 어떻게 틀렸는 걸 어떻게 고쳤다까지 어머니한테 학습 완료 카톡으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이거 제일 강조하는 건데 프리노트랑 오더노트를 체크해서 제가 사실은 수시로 체크하고 아마 9월부터는 아마 스태프들이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체크해가지고 안 되는 친구를 클리닉반에 넣어서 제가 노트랑 프리노트 오더노트를 쓰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교육을 시킬 생각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일단 나가실 때 여기 한번 노트랑 이 바인더 한번 보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점 네 번째는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 4, 5, 6학년 창의 사고로 수학하는데 여기 저희 자녀분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요. 저한테 항상 와서 오늘 창사 수업해요.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이는 못하고 지도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창의 사고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자기 스스로가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옛날엔 제가 사진 찍으러 들어가면 애들 막 숨었는데 지금 다 V자하고 너무너무 신나요. 아이들이 요거 시간만 계속 하자 그래서 어쨌든 너무 즐거운 수업이 돼서 저는 요거 좀 확대하고 싶은데 진도 때문에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게. 네, 토론 발표 수업하고 있습니다. 5월 2에. 저희가 이제 3관이 이제 영재원이라고 이제 프리먼가로 명칭했고요. 하지만 뭐 거기다 꼭 그들 친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동 저학년하고 뭐 심화반 친구 이런 친구들도 그 강의 탄력성을 위해서 그쪽으로 보낼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극심화반에서 많이 여쭤보세요, 어머니들이. 저희가 이제 심화반 친구들이 세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뛰어넘는 교재를 선택을 해서 하고 할 생각입니다. 이제 최강 TOT라고 해서 탑 오브 탑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끝나면 3% 올림피아도 2단계 이상은 풀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를 좀 극심화 강화해서 정말 수학 실력을 뒤지지 않는 최고의 학원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아이들 테스트 보고 있어요. 우리 학원도 보고 있고 외국생 보고 있는데 현행 학년거 극심화 문제 10문제를 보고 있는데 많이 문제가 어려웠나 봐요. 외국생 아이들이 한 20%는 빵점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상담 전화하고 그랬는데 근데 요거 하시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달래줘요. 어머니를 이게 정말 자기의 실력인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빵점이 속출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맞아도 저희는 잘해서 생각해요. 아주 문제가 어려워요. 나중에 공개는 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선행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고 시험 30문단 봤는데 요것도 평균 한 50,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요 정도 수준을 봐야지 이 동네 광남 양진 아이들 시험 80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를 항상 유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 통과한 사람 아이들이 그 극심화반에 합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좋은 학원이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글쎄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가장 좋은 학원 같습니다. 저희 1, 2, 3관이 섹터가 넓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양동이랑 중곡동 멀리서 자양은 차 타고 오기도 하는데 어찌든 어머니 1, 2, 3관 위치가 너무 좋은 삼각형 위치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걸어갈 수 있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고요. 그리고 광진구를 대표하는 학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언니. 개념부터 극심화까지 어느 학생이 들어와도 저희는 다 소화할 수 있는 학원이니까 보내주시면은 실망하지 않고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선생님들한테 하는 모토가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이라고 명칭을 해서 이런 분 위주로 선생님들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엄한 사람은 불러서 제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친절하고 따뜻한 학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수학임 광진본원이라는 명칭을 받고 저기 우리 대표님 와 계신데 여기를 사실 가입하게 된 이유는 강동이 사실은 뭐 요새 거의 뜨는 아주 학부율이 높은 학원인데 거기에 이제 12개 관과 의치한 영재관에서 원생수가 2,200명이 넘어요. 거기에 대한 사실 노하우를 얻고자 감명했는데 사실 아무나 감명해주지 않아요. 각 지역에 거의 뭐 잘 나가는 학원, 저희 학원 잘 나간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런 학원 위주로 해서 사실은 광진의 힘 유나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디 지역 가면 원생이 제일 많은 수학학원은 수학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 있는 우리가 브랜드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를 따라해서 저도 2,000명 이상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노하우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이제 여기 본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배우러 가면 우리 대표님이 직접 상담을 항상 하고 계시고 학생 한 명 한 명 2,000명 넘는데 이름을 아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전 지금 우리 학원 아이들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이름을 다 몰라서 놀러가는데 이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좀 대표님 계시지만 나중에 대표님을 뛰어넘는 학원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 모시고 오늘 메인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작년 11월 19일 날 그리고 오늘 8월 19일인데요. 9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1차 설명회 때 오신 어머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오. 나머지 분들 설명회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마이크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었거든요. 휴가가 이제 어제 끝나고 오늘 이제 새 일상에 복귀합니다. 휴가는 광진구에서 보냈습니다. 워커인 호캉스를 했고요. 딴 데 멀리 갈 수가 없어서. 그러고 보니까 광진구는 강동에는 없는 호텔이 있네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제가 설명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제가 우리 광진본원 3관 확장 설명회에서 드릴 이야기는 현명한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예요. 오늘은 수학여행 광진본원 3관 확장 설명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평온한 일상이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그제는 막 17만 명, 18만 명씩 돼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주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바뀐 세상에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은 새로운 기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거죠. 위기와 기회는 언제나 공존하는 법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3개월 동안은 학원은 모두가 힘들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 학원을 이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에 깊은 고민까지 하다가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학생 수가 1,500명이 늘었어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코로나 이전의 학생 수와 코로나 이후의 학생 수가 1,5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는 의미죠. 저희가 지금 원장님께서 12개 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4개 관이고요. 14개 관이 실은 뭐 새 건물, 뭐 새 빌딩에 들어간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학원은 문을 닫은 걸 인수해서 들어가서 학생을 채운 거예요. 저희 수학인 본원은 고덕에 있습니다. 고덕에 새 건물이 없어요. 그냥 구도시란 말이죠. 구도시의 누군가에게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니까 아이들의 세상도 그래요. 아이들의 세상도 팬데믹으로 바뀐 세상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줍니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게 오늘의 이제 교육의 목적이 되겠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현명한 부모님의 역할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 세계적이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을 보면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키우는 이런 부분은 약간 취약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팁은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 즉 자녀들의 세상에 너무 많이 관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참 그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참 때로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의 그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부모가 너무 많이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 그 아이가 정상적인 성인으로 발달하는데 크게 잘못된 점이에요. 오은영 박사가 한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이긴 한데 꼭 이걸 뭐 오은영 박사가 꼭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한 번은 제가 부탁 한번 하려고 이 얘기를 좀 하라고. 너무 깊숙이 자녀들의 그 세상에 끼어들지 말라고. 창의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존재로 키우는 게 오늘의 강의의 목적입니다. 오늘 수학인 광진번원 설명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수학교육법, 그리고 현명한 자녀 교육을 위한 엄마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학의 힘과 폼수학의 안내를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1부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수학교육법에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아이, 시험 잘 보는 아이, 그리고 수학 잘하는 아이, 가장 이상적인 아이죠.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수학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공감 안 하시네요. 의대 갑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징이 있죠. 국민이 우수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수해진 이유는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민감한 것이 바로 시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정말 민감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시험에 대한 지나친 민감함이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가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이 시험 기간이 이렇게 뜨거운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1년에 4번이 뜨겁죠. 예? 중간기말. 모든 학원에 그냥 불이 켜져 있고 주 7일 아이들이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시험에 대해서 민감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을 위한 제안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녀 교육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은 결과가 달라요.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자녀를 더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본질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다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아이가 잘 커요. 한 가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9가지의 숨은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모든 성공에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공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50회 주고 365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누구에게나 시간과 조건은 동일한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있고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오늘 일부에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요. 저는요, 오늘 현장에 계신 부모님들과 온라인으로 이 설명회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 이 얘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1년은 52주, 365일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루가 48시간이고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면 불공평하죠.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잠을 4시간 반 이상을 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와 경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좋다니까요. 학교를 다닐 때도 4시간 반 이상을 자질 않았고 성인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도 저는 여전히 아직도 4시간 반 이상을 자지 않습니다. 잠자는 시간만큼 저는 그렇게 아까운 게 세상에 없어요.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그 좋은 걸 안 한다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24시간에서 똑같이 8시간을 자면 제가 어떻게 남들보다 우위에 갈 수 있을까요? 전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실천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부 이유예요. 목적 없이 공부를 하는 것과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결과가 다르거든요.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하는 아이와 전교 1등을 하고자 매진하는 아이의 결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공부 전략, 공부 계획이에요. 전략 없이 공부를 하는 것과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죠. 제가 광진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성취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워커힐에 그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안 가보셨나 봐요? 2층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거기에 그냥 책 하나를 골라서 이제 계속 책을 읽었는데 그게 바로 성취 습관이에요. 근데 다 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야, 진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진짜로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제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 바로 이거예요. 저는 막연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자, 이런 거죠.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차이를 볼게요.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겠다. 이거 막연한 계획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막연한 계획. 10억을 벌겠다. 너무 막연하죠. 저는 10억을 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억을 벌까? 그 행동들 한 가지를 해서 10억을 벌 계획들을 세워요. 부자가 되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웁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막연히 공부 잘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그리고 공부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제가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실천하면 성공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실천하면 잘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가장 성공하고 가장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이 간단한 논리를 인구의 절반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부 실천이고 공부 지속입니다. 지속성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이 지속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자녀를 지금으로부터 10년 동안 4시간 반을 재우고 공부시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합니다. 하루는 4시간 반을 재울 수 있죠. 3일은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한 달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10년의 힘이라고 믿어요. 저는요, 전국에 저희 수학의 힘이 이제 70곳이 넘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중에 사사건건 무언가 계획하고 실천할 때마다 일단 전화가 와요. 이걸 해도 될까요, 대표님? 물어봐요. 그럼 제가 다시 되물어요. 그것을 하면 몇 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 좋은 거, 너무 좋은데 그걸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하면 몇 년을 하겠냐고. 이번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10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전 지속성의 힘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수학을 잘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지속성의 힘에 달려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학습 마무리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죠. 시작은 다 비슷하게 해요. 시험이 발표돼 봐요. 시작은 다 같이 하지. 근데 끝마무리를 잘하는 아이가 항상 성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요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고 그리고 몰입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학원에 다녀오고 돌아와서 숙제하면 하루가 다 끝나요. 이런 생활을 아이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려면 장소를 가리면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이 있죠. 공부는 반드시 도서관, 공부는 반드시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 만석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꼭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 공부하러 갔더니 스터디 카페가 만석이었어. 그래서 뭐 그냥 친구랑 뭐 PC방 갔지 뭐. 공부는 PC방에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하철역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아이들의 일상에서는 공부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짜투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려는 하는 방법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해야 돼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부하려면 몰입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공부를 잘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죠. 다른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하기. 자, 부자가 어떻게 되나요? 부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어떤 사람이 300만 원 월급을 받은 여직원 2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300만 원을 그대로 다 저금을 했고 한 친구는 300만 원을 다 썼어요. 명품 사는 데다가. 근데 요즘 명품 300만 원 갖고 못 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300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명품을 하나 샀어요. 그럼 이 친구는 다음 달 월급을 받아서 카드 값을 다 내야 돼요. 이 둘의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원리는 여기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원리도 여기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를 해야 격차가 벌어져요. 다른 학생들도 똑같이 다 같이 공부할 때 공부를 하는 건 크게 격차를 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4시간 반만 자는 거예요. 주말에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주말에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거든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된 일상이 토요일 오후까지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와요. 그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날은 애들은 무슨 생각해요? 보상 심리가 적용돼서 조금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친구도 만나고, TV도 좀 보고, PC방도 가고, 코인 노래방도 가는 거죠. 근데 전교 1등들은 주말 오후가 되기만 기다려요. 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했는데 이걸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말 밤과 일요일 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남들이 공부 안 하는 시간, 이 시간이죠. 시험 후에 공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험이 끝나면 와, 시험 한 달 동안 대비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좀 쉬고 싶어 합니다. 다 그래요. 그때 공부하는 거예요. 남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 자, 그것을 제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시험 후에 일주일을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공부하면 7일이에요. 1년에 시험은 4번이고 고3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시험은 고3까지 무려 5년이에요. 이 시간은 140일이에요. 이걸 열흘로 계산을 해봤더니 200일이에요. 140일과 200일은 학교를 바꿉니다. 여기서 학교란 서울대를 고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옛날엔 서울대 못 가면 고대 가는 세상이었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은, 그쪽은 같은 물이에요. 서울대를 못 가면 건국대학교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차이예요. 강의 좋지 않아요? 네. 7번째 이야기는 공부의 환경 조성하기입니다. 식탁 위에 작은 꽃병 하나가 식사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오늘 한번 저녁에 실천해 볼게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좋잖아요. 이제 주말의 시작. 오늘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가다가 꽃집에 하나 들으세요. 꽃집에 작고 예쁜 꽃을 한 송이를 사서 집에 있는 작은 꽃병에 꽂고 식탁 정가운데 놓고 저녁상을 차려보십시오. 똑같은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이 더 맛있습니다. 뭐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네? 맛이 달라진다고요. 공부도 똑같아요. 환경이 공부의 분위기를 바뀝니다. 자,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까 우리 김삼수 원장님께서 이런 얘기했죠. 저희 번호는 대략 지금 한 2,4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1,050명까지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웠어요. 진짜예요. 지금은 좀 안 돼요. 이 지능의 한계가 2,400명의 아이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고 제가 1,050명까지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들과 좀 밀접한 관계를 저는 형성을 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제가 시험을 볼 때 아이들에게 물어요. 시험 잘 봤느냐고 물어요. 그럼 신기하게 아이들은 시험 잘 봤다, 못 봤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저는 분명히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묻는데 애들은 잘 봤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꼭 그러더라고요. 실수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그래요. 실수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건망증이 막 시작된 나이가 됐거든요. 자, 지금 막 그렇잖아요. 건망증이 막 시작됐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 즉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살면서 언제 실수해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잖아. 남편하고 대화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욱하지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똑같아요. 아이들은요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끝까지 읽지 않을 뿐더러 문제를
유추합니다. 아, 이 문제는 그 문제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자, 남편하고 대화하는데 남편이 엉뚱한 소리 하죠, 갑자기. 왜? 내 말의 진위는 파악하지 않은 채 지멋대로 판단하잖아. 똑같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럼 이 유추를 왜 하게 될까요? 아이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죠.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죠. 참고서로부터 정보를 얻죠. 시험 예상 문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들에 자신이 유추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그 문제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합니다. 끝까지 읽지도 않고 유추했는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하냐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끝까지 읽고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가 뭘지를 깊이 고민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는 법이겠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실수를 또 빈번하게 하죠.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다든지 긍정의 문제인지 부정의 문제인지에서 또 실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완전히 공감 가는 내용이시죠? 자녀를 여기에서 이걸 잘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암기 과목 공부 방법 이해. 암기 과목의 점수를 100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암기 과목 공부와 공부를 영어와 수학만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은요,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누가 전교 1등을 했나요? 영어와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제 시대는 그랬어요. 특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제 시대는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한 반에 영어와 수학을 100점 맞는 아이가 한 반에 20%가 넘습니다. 그 20%가 넘는 아이들 중에 1%는 누구인가요? 암기 과목 100점 맞은 아이가 1%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우리 어머님들 시대에 유일하게 100점 맞았던 과목이 뭐예요? 도덕, 사회, 이런 것들 요즘 아이들 100점 못 맞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이 강연을 하는데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중학생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지리산이 북한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지리산하고 관련된 무슨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애들은 다 지리산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회 실력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암기 과목을 100점을 맞지 못합니다. 전교 1등은 뭐에서 결정될까요? 암기 과목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암기 과목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 100점 맞은 20%의 아이는 누구라도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전교 1등 6주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전교 1등 6주 프로젝트를 수학인 본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평상시에는 영어와 수학을 공부시키고 시험 6주 전부터 암기 과목을 공부시켜서 영어, 수학 100점 맞는 아이를 전교 1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교 1등 만들기 6주 프로젝트예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제가 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됐습니다. 전 뭘 하나 하면 10년간 합니다. 그럼 이제 전교 1등 만드는 이제 암기 과목의 공부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와 평범하게 공부하는 아이의 한번 차이를 한번 볼게요. 평범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래요. 개념을 보면서 문제를 푼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있죠. 뭐 전교 1등을 했던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손이 가네요, 자꾸. 자, 봐요. 이런 아이들은요, 개념 숙지를 거의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근데 평범한 애들은 빨리 문제를 풀어서 자기가 몇 점을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개념 보다 말고 문제 풉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전교 1등들은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해요. 근데 평범한 애들은 일단 해설을 봅니다. 귀대계 자녀분들은 안 그런가 봐요. 해설을 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평범한 아이들은요, 시험 범위 시작한 52쪽부터 시험 범위 끝나는 98쪽까지만 공부를 합니다. 전교 1등들은요, 52쪽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서 연계를 보고 98쪽 뒤에 내가 혹시 놓칠지 모르는 내용을 살핍니다. 이게 전교 1등과 평범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세 개의 방법의 차이예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전교 1등 내신 대비 공부 비법이에요. 본문을 3번 읽은 후에 밑줄을 쳐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희는 전교 1등 만들기 6주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에게 암기 과목을 3회 독을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1회 독을 할 때 밑줄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전교 1등들은 대부분 1회 독을 할 때 밑줄을 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전교 1등 프로젝트 때 가끔 가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열심히 밑줄을 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밑줄을 치느냐고. 중요한 것 같아서 밑줄을 친대요. 그래서 책 좀 줘보라 해서 뒤를 봤더니 전체가 다 밑줄을 쳐 있어요. 2회 독을 할 때도 밑줄을 치면 안 돼요. 3회 독을 할 때 비로소 밑줄을 치면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3회 독 학습법이에요. 자, 그리고 철저한 개념 학습으로 학습 내용을 이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념 이해가 완성도를 높여야 그 다음에 나서 문제를 푼다고. 그래야 문제를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이해한 후에 문제를 꼭 풀어야 하는 이해. 그리고 문제 풀다가 뭘 보지 않는다? 개념을 보지 않는다. 다시요. 그리고 채점이 모두 끝난 후에는 반드시 오답 정리한다. 이게 공부법이에요. 자, 교과서를 어떻게 한다? 교과서나 참고서는 3회 독을 한다. 3회 독을 끝나서 개념을 숙지한다. 개념 숙지 후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푼다. 문제를 다 푼 후에는 반드시 오답을 정리한다. 이게 바로 문제집 1회 학습법입니다. 교과서 참고서 3회 독, 문제집 1회 독. 자, 그 다음. 여기에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는 여기에요. 전교 1등 내신 대비에 이제 완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은 참고서와 문제집을 우선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전제라고 그랬죠. 왜? 한 번 볼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자, 문제집을 이제 다 풀었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맞는 답에 동그라미 하지 않기. 왜 그럴까요? 평범한 애들은요, 맞는 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굉장히 열심히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싸! 이러면서 치는 거야. 아싸! 야, 이거 찍어서 맞았네. 아싸! 전교 1등들은요, 찍어서 맞는 게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교 1등들은요, 찍어서 맞는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왜냐? 찍어서 맞은 문제는 다음에 또 나왔을 때 또 찍어야 되거든.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맞는 답에는 동그라미를 하진 않습니다. 왜? 어차피 거의 다 맞을 거니까. 자신이 틀린 문제만 짝대기를 긋는 거예요. 그리고 짝대기를 긋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문제만 풀면 돼요? 짝대기가 그어진 문제만 풀면 돼요. 그 짝대기를 그어진 문제를 다 풀면 게
이해독이죠. 그리고 나서 짝대기 거짓 문제 중에 맞는 건 어떻게 바꾸고 짝대기를 세모로 바꾸고 그러면 여전히 남아있는 뭐가 있어요? 짝대기가 있죠. 몇 개가. 그 몇 개를 오답 정리하는 것이 완전 학습이 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공무원 학원 가서 제가 가르치면은 아주 대박이 날 거예요. 유튜브를 찍어서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걸 보여주면 정말 대박이 날 겁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신 대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수능의 암기 과목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완전한 암기 과목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면 영어는 영어 학원에서 100점 맞게 훈련시켜 줄 거 아니에요. 수학은 수학 학원에서 100점 맞게 훈련시켜 줄 거냐. 그럼 암기 과목은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자녀분들만 잘 되기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담겨진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서울대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하여간 잘 되실 거예요. 네. 다음은 이제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학교 수업을 왜 잘 들어야 될까요? 태도 점수와 수행 점수가 높아져요. 요즘 아이들 어때요? 성적이 똑같은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최상위권 두 명의 아이가. 한 아이는 참 네 가지가 없어요. 한 아이는 굉장히 반듯해요. 선생님이 그들에게 세부 능력 특이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어요. 어떤 글이 나올지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께 항상 예의 바르게 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의 내용을 아무리 학원에서 다 배우고 온 내용일지라도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얻는 장점은 첫 번째, 태도 점수가 높죠. 두 번째는요, 시험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암기 과목 선생님들은 자신이 주요 과목 교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과목 점수 평균이 7, 80 나오고 암기 과목 평균 5, 60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어서 시험 보름 남으면 반드시 뭐를 주게 돼 있어요?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 힌트의 값이 이 두 아이에게 정말로 크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강의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강의를 들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정돈하는 습관이에요. 학습 환경이 정리정돈되어야 학습의 내용도 정리정돈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고 수학 잘하면 무조건 서울대와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치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봤는데 수학까지 잘하면 그 아이는 서울대와 의대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머뭇거리지 않기. 옛날에 수학 교육은 언제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을 10여 년 전에 받았을 때는 5학년 때는 반드시 해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5학년부터 아이들이 혼합계산이 들어오면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학년 때는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라고 요즘은 얘기를 바꿨어요. 왜냐? 3학년 때
아이들이 인생에 처음으로 응용 수학을 만나요. 가감승제라는 기본적인 수학의 패턴에서 처음으로 응용 수학을 만나는 것이 바로 분수죠. 근데 고3까지 수학을 했던 부모 입장에서의 분수와 이제 겨우 가감승제를 뗀 아이의 분수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는 반드시 수학학원을 보내라 라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학학습의 연령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습관을 들이고 3학년 때는 응용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학학습법입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역량 인재인지 성향 인재인지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이가 역량 인재라는 것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이과 출신일 때 수학을 잘해요. 왜요? 부모님 두 분 다 문과 출신인데 걔가 어떻게 수학을 잘하겠냐고. 콩콩 팥팥하냐? 팥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이과였으면 그 아이는 역량인재일 거고 부모님 두 분이 다 문과였으면 걔는 성향인재일 거라는 거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왜 얘는 안 될까? 왜 안 되겠어? 콩 심은 데 콩이 났으니까 안 되지. 그걸 빨리 구분하셔서 학습의 전략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이과 문문 커플 뭔지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문과대학에서 문과대학의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반드시 공대생을 만나려고 애를 쓰셔야죠. 이제 동생들한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뭐 이미 늦으셨고. 네. 세 번째는요. 수학적 유전자 이해와 구분. 문과 출신이라도 경제학을 했다든지 경영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수학 잘해요. 그러니까 수학적 유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살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수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유전자. 그 유전자가 나한테 흘러왔으면 그게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어는 유전자가 아주 그렇게 극명하게 중요하진 않지만 수학은 유전자가 중요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평범한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잠시만요. 물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탄산수. 네, 탄산수 좋습니다. 이 탄산수가 좋습니다. 이 장에도 도움이 되고요. 당분이 들어가 있는 탄산수네요. 물도 하나 넣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목이 풀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수학 학습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본 자료예요. 어디서 봤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이게 제가 또 유튜브 쇼츠 영상에 막 그 댓글이 하도 요즘 말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도 댓글들을 말 조심해야 돼요. 자, 봐요. 제가 어디선가 본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입학생.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평균 IQ는 134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IQ 맞죠? 134는 상위 3% 이내의 학생을 134가 돼요. 보통 134 이상을 상위 3% 이내를 우리는 수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 이내의 아이를 영재라고 하고 0.1% 이내의 학생들을 보통 천재라고 하죠. 이 수재 아이들이 모인 곳이 서울대학교예요. 근데 여기엔 이런 한번 꼭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IQ의 평균이 134라고 하는 것은 절반의 아이는 134가 넘는 영재들이라는 뜻이고 절반의 아이는 134가 안 되는 수재 보통 평범상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이해 못하신 거예요? 자, 평균 IQ가 134라는 이야기는 134 이상의 영재들이 절반이고 134 이하의 수재 및 평범 중상의 아이들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이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훈련을 받으면 좋은 훈련을 지속하면 성향이 좋아집니다. 그 좋은 성향을 지속하면 역량이 개발돼요. 그래서 똑같은 표본 집단을 50명씩, 즉 동일한 고등학교 출신의 고등학교만 나온 50명의 군집과 그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원 교육까지 바친 50명의 군집의 평균 IQ를 10년 뒤에 다시 재평가했더니 IQ가 15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뭐인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수학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문문꺼풀이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시기별, 학년별 수학학습법이. 영어는 시기를 안 놓치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참 지혜롭게도 영어는 시기를 잘 안 놓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태교부터 하죠. 영어 이제는 들려주고 그리고 영어 테이프 많이 보여주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학원 보내고 이런 시기별 영어 학습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 수학은 시기별 수학학습법이 다 이런 줄 알아요. 그냥 사고력 하다가 이제 교과하면 되는 건 줄 아는 이런 것들. 학년마다 시기마다 수학도 학습법이 있어요. 그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교과인가 사고력인가? 이거는 제가 후반부에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일곱 번째는 선행인가 심화인가? 둘 다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을 하되 현행에서 극심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이죠. 선행을 하되 현행에서 극심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법입니다. TOT, 올림피아드 3%, 슈퍼수학 이런 것들이 현행 극심화 과정에 있어야 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올바른 수학학습 습관 들이기. 우리 수학인 광진보는 정직한 153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죠. 아이들에게 수학학습 습관 들이는 것이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프리노트를 통한 수학학습 습관 들이는 것이 철저하게 교육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학인 강진보는 정직한 153 학원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원포인트 하나는 이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과 엄마의 역할에서는 자녀에게 알맞은 학원을 찾아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학원을 결정할 때 역시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엄마들의 올바른 학원 선택법은 이런 거예요. 동기와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몰려다니는 곳에 좋은 학원일 수는 있는데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어요. 그 중에 꼼꼼하게 살펴보실 게 뭐냐? 교재예요. 저는 교재의 구성부터 살펴요. 제가 학원을 평가할 때 교재의 구성부터 살핍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학원이 스트롱이라는 교재를 써요. 신사고에서 나온 영어명 스트롱. 한국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센.
근데 이게 유형심화서로는 좋은 교재예요. 근데 이걸 개념부터 써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학원의 수준이 보여요. 그래서 동기와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교수학습 커리큘럼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선행은 알맞는 선행에 그냥 개념만 선행을 하는지, 선행을 할 때 심화까지 하는지, 현행을 할 때는 심화만 하는지, 극심화를 하는지 교수학습의 커리큘럼을 교재들을 보면서 직접 살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학생 관리 프로그램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면 선생님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럼 학부모님들과는 얼마나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쓸까? 이 네 가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살피다 보면 학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주변 엄마들한테 좋은 학원이 몇 가지인지 소개는 받되 그 몇 가지 학원들을 직접 다가서 이 네 가지는 부모님들이 직접 살피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알려주지 마세요. 다른 아이에게 좋은 학원이 내 아이에게는 좋은 학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듯이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때 더 좋은 학원을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명한 자녀 교육을 위한 지혜로운 학원 선택법이에요. 자, 이제는 2부, 이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여간 박수를 마음에서 우러나서 치신 자녀분만 서울대 가길 바랍니다. 네, 지금 봤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리액션이 좋으신 부모님에게 두 가지 선물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서울대 축복권. 서울대 축복.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 네. 하여간 반응이 안 좋으시면 표정이라도 좋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연습하시는 거예요. 태도 점수와 수행 평가가 누가 좋다? 수업 받는 학생의 태도가 좋을 때 좋습니다. 현재는 9명이 계신데 5개가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드릴까요? 온라인도 많으시긴 하거든요. 아, 온라인이 지금 많으시죠? 온라인이 훨씬 많으시네요. 자, 이제 2부에요. 현명한 자녀 교육을 위한 이제 엄마의 역할을 한번 보시죠. 현명한 어머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님들과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실수하지 마라. 너는 왜 꿈이 없어? 이런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하죠.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일수록 꿈이 분명했죠.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걔네 꿈도 안 바뀌어. 어쩌면 이렇게 그냥 그 꿈만 꿀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요즘 아이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일수록 꿈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아이들은 꿈이 분명하죠. 일단은 유튜버. 네? 요즘 아이들 분명해요. 하여간 유튜버가 꿈인 애들이 너무 많아. 먹는 거 좋아하는 애는 먹방 한다 그러고, 게임 좋아하는 애들 게임 뭐 설명한다 그러고, 하여간 그래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하는 실수가 이거, 너는 왜 꿈이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 꼭 있어야 하나요? 꿈이 없으면 안 될까요?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부모니까. 저도 부모의 한 사람이니까. 꿈이 없어도 돼요. 꿈이 있어야 성공을 하고 꿈이 없으면 성공을 못 할까요? 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고 꿈이 있어도 성공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이 있었던 어른들은 다 성공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요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아이들의 세상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좀 놔두세요. 올바른 성인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모가 너무 깊이 관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놔주셔야 돼요. 두 번째, 아이가 꿈이 없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부모님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꿈은 나중에 가져도 됩니다. 나중에 가져도 됩니다. 진짜는 여기 있어요. 나중에 진짜로 하고 싶은 꿈이 생겼을 때 모자란 학력이나 능력이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 하는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돼요. 너가 지금 꿈이 없어도 돼. 너가 지금 꿈이 없는 것을 엄마는 아빠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 그런데 너가 나중에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그때 너가 학벌이 너무 낮거나 너가 아는 것이 너무 없거나 너가 가진 것이 너무 없거나 너의 실력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 꿈은 이룰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아이를 가르치는 게 가장 현명한 자녀 교육이 아닐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전달해 드리는 메시지예요. 왜 방송에서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가 좋은데. 이거 유튜브로 보내야 되겠다. 자, 오늘 목이 자꾸 잠기네요. 휴가 끝이라 그런가 봐요. 수영장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공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모를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좋은 학벌, 직장만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지만 그 중에 단 하나, 공부만큼은 각자가 바친 노력과 시간에 정비례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서동주 씨가 한 이야기예요. 서동주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예원을 다녔어요. 물론 예원을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대에 진학을 했어요. 웰질, 굉장히 유명한 미대죠. 그리고 나서 MIT에 가서 수학을 했어요. 그리고 경영학, MDB를 하고 마지막에는 로스쿨에 들어가서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마음속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미술을 전공하던 서동주 씨는 미술이 그 아이의 꿈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였죠. 지금은 자,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의 기회란 준비된 사람에게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죠. 인생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겐 그게 바로 재산인 겁니다. 준비된 사람의 재산은 바로 인생의 많은 기회들을 주죠. 인생의 기회는 결국은 교육의 힘이에요. 저는 2002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나이는 37살이었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에서 저는 한국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 인생은 확 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에서 교수 청빙이 오겠지. 근데 아무 대학에서도 안 불렀어요.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아는데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지금 느끼는 건 그거예요. 37살에는 세상에 왜 이렇게 나에게 기회가 없을까였어요. 지금은 세상의 기회란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의 숫자만큼 많다고 느껴요. 저는 그래요. 세상의 기회는 하늘에 떠있는 저 별의 숫자가 왜 그럴까요?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의 기회는 결국 교육의 힘입니다.
그 교육의 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죠. 교육과 직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녀 교육의 이유와 목적에는 좋은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찾아주기 위해 애를 쓰시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찾는다는 것은 좋은 학원을 찾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교육의 첫걸음은 좋은 교육으로 자녀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녀 교육을 위한 3가지 특별한 팁 드리도록 할게요. 자녀의 학원을 직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에 한국에 돌아와 교수 임용이 안 되니까 제가 했던 것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는, 제가 유학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은 극상위권의 아이들이었어요. 이 극상위권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20년 전에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극상위권의 아이들은 고3이 돼도 학원을 부모님이 결정합니다. 제가 그때 보고 느낀 거예요. 자녀의 학원을 끝까지 부모님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4,000개 접어들면 자신이 선택하려고 해요. 평균적으로 부모님이 선택하는 학원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학원보다 좋습니다. 2번째, 자녀의 컨트롤 연령을 높이셔야 돼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컨트롤 연령을 고3까지 두는 거예요. 고3까지. 우리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님들께서 고3까지 컨트롤 하시다가 대학생이 돼서 좀 놔줬잖아요. 안 놔주셨어요? 안 놔줬구나. 하여간 대학이 돼서는 고3보다는 좀 놓아주신단 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3 다루듯이 했더라면 어쩌면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의 남편 안 만났다고요. 자녀의 컨트롤 연령을 대학을 졸업해서 직업을 가질 때까지로 하셔야 돼요. 그 아이의 직업이 바뀝니다.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역할은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이젠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살다 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자꾸 부딪히게 돼요. 이런 현실 극복하는 위기 탈출, 이런 것들의 위기에서의 이제 벗어나는 이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좋아요. 이제 2부까지 마쳤고 이제 3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시간 한번 점검할게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2시 14분이요? 네, 시간은 괜찮네요. 자, 3부 이제 수학의 힘과 폼 수학의 프로그램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니까 김삼수 원장님께서 미리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수학의 힘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름 좋죠? 제가 만들었어요. 이름이 일단 좋아요. 전국에 70여 곳에 모든 설명회를 제가 가요. 근데 광진도 11월, 7월 했으니까 벌써 2번이잖아. 그럼 모든 캠퍼스에 설명회를 2번씩만 해도 저는 참 바쁘게 삽니다. 가면 모든 이제 부모님들, 이제 원장님들이 참 이름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본원은 바로 강 건너에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한 명이 다녀요. 학교가 배재중학교예요. 이사를 오려고 학원부터 결정했는데 아직도 이사를 못 와가지고 그냥 아직도 학원을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구이동에서. 불쌍해 죽겠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학교는 그냥 집 빨리 팔릴 줄 알고 학교부터 중학교 입학하니까 바로 그냥 배재중학교에다 갔다가 이제 놨는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사를 못 와가지고 애가 그냥 학교랑 학원, 학교 끝나면 학원 와서 있다가 아빠가 데려와서 가고 그래요. 아, 집이 좀 빨리 팔려야 될 텐데. 아니면 이제 전학으로 오거나, 그럼 여기 광진 번호로 오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정들어서 안 간다고 또 그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학의 힘 설립 및 교육 목적은 상위권에 최적화된 맞춤식 수업으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153 수학학원의 3관, 즉 프리미엄관이 만들어지면서 수학의 힘이 접목되는 이 상위권 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육을 실천할 겁니다. 실현할 거예요. 학생 중심의 차별 없는 가치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배려 받아본 아이가 배려할 수 있고 존중 받아본 아이가 존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의 힘의 이제 핵심은 바로 학원의 본질 세 가지예요. 교수학습의 본질, 학생관리의 본질, 그리고 부모님과의 소통의 본질입니다. 저희 수학의 힘의 수업은 이겁니다.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흥미를 가져야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주체가 되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건 다른 학생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 수업이 한 달에 2번씩 꼭 들어가는 거예요. 사고력 수업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관리의 본질은 출결과 과제관리, 그 다음에 컨디션 관리까지 해줘야 돼요. 이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53 수학학원은 굉장히 따뜻한 학원이에요. 고개를 흔드신 부모님의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학원이에요. 그 세 번째는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데일리 문자를 통한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이 6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과제 안내, 테스트 스코어, 과제 공지, 칭찬 및 특이사항 등등. 그래서 이렇게 데일리로 매일같이 이게 표준의 이제 문자의 방식이에요. 매일 보내드리는 6가지 내용입니다. 요건 이제 이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렇게 심플하고 논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요건 이제 문과 출신 선생님들. 문과 출신 선생님은 우리 이한나 선생님은 이제 2대 국문과를 나왔는데 수학을 잘해요. 이분이 가장 못하는 과목은 영어였대요. 영어. 영어를 왜 못하냐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빠가 35년 동안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영어는 집에서 가르친 것이 집에서 영어를 하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달랬는데 수학학원은 좋은 학원을 보내줬는데 영어학원은 안 보내줬대요. 자, 이게 문과 출신의 선생님의 글이에요. 그러나 있을 건 다 있어요. 우리 수학에 계시면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1대4, 2대2, 4대1의 비밀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1대4는 뭐냐? 초등부의 수학 선생님들 중에 4는 문과 출신, 1은 이과 출신. 영재반, 특별반은 이과 출신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나머지 다 문과 출신의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때는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초등수학에서는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감성이 훨씬 더 중요하기 한 시기에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부모님들이 가르치면서 어제 설명해 줬는데 이걸 몰라라고 말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여기 손 들어봐. 지금 진짜 단 한 명도 없다고. 그것이 아이들의 수학 교육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고요. 수학 선생님이 아이보다만 실력이 좋으면 된다. 뭐 부모님들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가르칩니까? 아이보다 수학을 잘하니 그냥 초등학교 가르칠 수 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맞죠? 근데 그때 감정적인 뭔 말인지 알죠? 네, 맞아요. 그래서 1대4의 원리는 그거예요. 중등부는 절반은 문과, 절반은 이과예요. 절반의 학생들은 이과 성향의 학생들은 이과 선생님들이, 문과 성향의 학생들은 문과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4가 이과 선생님? 고등부라고 애들이 수학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 문과 선생님 한 분. 이게 저희가 선생님들을 뽑는 비율이에요. 그 비율로 뽑습니다. 자, 수학의 힘은 수업관리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수학습의 장점이 만들어졌어요. 균형 잡힌 학습 습관의 강화와 단계별 반복 심화 학습. 아까 균형 잡힌 학습 습관의 강화에 프리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김삼수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학인 광진보는
153 수학학원의 프리노트는 최고입니다. 이 관리 또한 최고예요. 자, 그리고 수학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죠. 단계별, 반복, 심화학습. 이 주변에 있는 학원들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중등부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2학년 1학기 과정에 심화를 하면서 2학년 2학기는 기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 2학년 2학기 과정에 심화를 하면서 3학년 1학기에 기본을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수학학원은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6학년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 2년 정도 선행을 해요. 그래서 6학년 지금 이제 2학기에 들어갈 아이예요. 6학년 2학기에 들어갈 아이가 지금 선행이 2학년 1학기 심화와 2학년 2학기 기본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3개월이 있다 끝나면 2학년 2학기 심화와 3학년 1학기 기본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학학원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얼마나 나쁜 학습법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얘는 몇 학기를 공부해야 돼요? 3개 학기를 하는 거예요. 6학년 2학기도 해야 되고 2학년 1학기도 해야 되고 2학년 2학기도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완성도가 높겠어요? 선행은 빨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선행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 선행이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막혀요. 고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늦어져요. 고등3 엄청 오래 하고 고등 엄청 오래 한다고요. 수원도 금방 끝날 수 있는데 그거 엄청 오래 하고. 진짜 그런다니까? 제가 커리큘럼들을 다 비교해서 보거든요. 저희 수학의 심의 6학년 2학기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6학년 2학기 때는 최상위를 해요. 그리고 선행은 2학년 1학기 것만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기본이 끝나면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에 심화를 하는 거예요. 2학년 1학기 심화까지 끝이 나면 2학년 2학기에 기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현행은 최상위를 하면서 선행은 기본과 심화 한 학기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똑같이 기본 심화를 하는데 이 학습법이 훨씬 더 학습 완성도를 높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개념의 한계를 깨서 유형학습을 하고 유형학습의 한계를 깨서 심화학습을 하고 심화학습의 한계를 깨서 최상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화학습의 한계가 안 깨진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화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수학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심화의 한계를 깬 아이는 최상위로 가고 심화의 한계가 안 깨진 아이는 최상위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 괜히 심화의 한계를 못 깬 아이가 최상위 하다가 뭐 하게 돼? 수학 싫어하게 돼. 그럼 걔는 반드시 수능에서 21번, 29번, 30번의 최상위 문제는 영원히 손을 못 대요. 왜? 나는 못 푸는 문제라고 인지를 해버려. 그래서 단계별로 반복 심화학습, 개념의 한계를 깨고 유형학습을, 유형학습의 한계를 깨고 심화학습을, 심화학습의 한계를 깨고 최상위 학습을, 최상위 학습의 한계를 깨고 경시를 이렇게 가야 돼요. 저희 수학의 심 강동본원의 고독본원의 중3 아이들이 극심화반, 경시반의 학생이 6명이 있는데 이 6명 중에 4명이 수능을 보면 만점을 맞습니다. 한 명이 하나 틀리고 2명이 2개 틀려서 6명 전체가 1등급이에요. 중3 때. 이게 팩트예요, 팩트.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고가 안 되더라고. 영재고 간 애들은 또 어떤 애들이야? 이제 물론 이제 6명 중에 이제 2-3명은 과거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학을 잘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학생의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의 한계를 극복할 때 언제 극복되죠? 가르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친절할 때 됩니다. 아이들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축 때문에 위축. 뭘 하고 싶은데 벌써 위축됐는데 뭔 하겠냐고.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왜 이걸 간과할까요? 세상의 학원들이. 여기 광진 여기 일대도 여기 학원 많잖아. 이걸 왜 간과할까? 가슴 아프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간과하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단계별 반복 심화학습을 구성한 5단계의 이 교재 라인업이 있어요. 개념교재, 유형교재, 심화교재, 최상위교재, 경시교재 이렇게 난이도를 만들었어요. 알파1, 알파2, 베타, 감마1, 감마2. 감마1이 조금 쉬워서 요즘 교재 고민이 좀 있긴 하지만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을 했어요. 중등부는 개념, 유형, 심화, 최상위, 경시 이렇게 책을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재의 수준이 학생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교재의 수준이 학원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몇 명이 만나서 짜집기한 교재로 하는 학원이 여기 두 군데나 있구나. 이름을 말해줄 수는 없어요. 나 이게 다른 학원을 디스할 마음은 없거든요. 하나는 4글자고 하나는 3글자인데 뭐 그 이상은 더 이상은 절대 이니셜 이런 것도 말할 수 없어요. 하여간 선생님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었어요. 교재의 수준이 학생의 실력입니다. 교재의 수준이 곧 학원의 수준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는 4글자가 하나는 3글자인데 절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자, 저희 폼수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폼수학 설립 배경은 초등 저학년 교과인가 사고력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교과 학습을 공부한 초등학교 1, 2, 3학년은 후에 4학년쯤 돼서 사고력을 해도 아이들이 사고력을 쉽게 적응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거꾸로 초등 1, 2, 3학년 때 혹은 유치원 때부터 사고력을 한 아이가 4학년쯤에 교과로 전환할 때 애들이 다 수학을 싫어합니다. 절대 다수의 아이들이. 이건 팩트니까 주변에 아파트에 2-3개만 건너가서도 이게 확인이 되니까. 다시요. 초등 저학년 때 교과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4학년 때 사고력을 하면 흡수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초등 저학년 때 사고력 하는 애들이 4학년, 5학년 때 교과할 때 수학 싫어한다니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어려서 사고력을 학습한 아이들의 특징은 어느 순간 수학을 어려워하고 수학에 일찍 흥미를 잃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어요. 교과는 하면 할수록 쉽다고 느끼고 사고력은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느낍니다. 볼게요. 교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 감, 승, 제, 확장이에요. 초등 1, 2, 3학년 때 배우는 가, 감, 승, 제, 확장이에요. 근데 사고력은 어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초등 저학년들이 감당하기에 이 5단계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는 원리와 너무 재밌다. 곱하기와 나누기를 거꾸로 했더니 분수가 만들어진다. 맞잖아. 얼마나 할만하냐고. 근데 위로 5단계 정도 가면 뭐지? 이러는 거예요. 뭐지? 초등 저학년 때 5단계를 만난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사고력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그냥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수학교육의 현실입니다. 사고력 교재는 일정한 수준이 되면 매우 어려워져요. 갑자기. 1031 교재 보세요. 진짜 어렵지. 우리나라 사고력 수학은 왜 그럴까요? 영재 교육에서 시작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고력 수학의 특징, 영재 교육으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창의 교육으로 전환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사고력 학원의 대부분은 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가져온 번역된 교재들이에요. 이게 대치동하고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대치동 아이들은 그렇다고 교과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황소를 가기 위해서 과외도 하는데 황소를 가서도 황소의 문제풀이를 학원에서는 안 해주니까 집에 과외 선생님한테 그 문제를 맞잖아. 황소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구나.
골든 카우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아, 뭐, 칭찬한 거, 이건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아, 골든 카우. 잘못. 정말 제가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사고력 수학을 왜 어려워하는지를 또 그래서 고민해봤고 연구했더니 어휘력 부족에 의한 독해의 어려움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이해하는 것부터 어려운데 그걸 연습시켜주는 거는 없고 집에서는 다 뭘 한다? 연산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학원에서 독해의 이해력을 높여주면 아이들이 사고력을 잘할 수 있는데 집에서 계속 연산으로 계산 능력 훈련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지금 밸런스가 깨진 거죠.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드러난 지금 현실의 문제예요. 가장 이상적인 학습을 그래서 제가 설계해 봤어요. 교과를 먼저 학습하고 수학의 기초를 세운 후에, 즉 가강승제 분수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독해력을 향상시켜서 사고력을 하면 제일 좋더라. 그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가강승제부터 확실히 이야기해야 돼요. 가강승제, 즉 곱하기와 나누기로 분수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나면 그때부터 사고력이 더 쉬워져요.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기억을 만드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초등 저학년에게 가장 올바른 수학학습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서 만든 것이 바로 폼수학이에요. 파워 오브 매스메릭의 약자. 이게 디자인은 DAUM. 다음. 모방의 천재. 어른들의 수학은 어땠습니까? 수학이 곧 산수였죠. 계산력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수학은 어때요? 실생활 수학이에요.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은 바로 이해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요구되는 지금 수학 교육에 왜 자꾸 연산을 시키냐고요. 연산을 1학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5학년 때 하는 게 좋을까요? 5학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제발이지. 1, 2, 3학년 때는 이해력을 높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78 나누기 3의 몫을 구하시오. 이거 우리들의 수학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78과 3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전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력이 어딨냐고 이해를 해야지. 요건 계산력 수학, 요건 이해력 수학.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독해력을 높이면 사고력을 잘한다니까요. 초등 저학년의 수학 교과서는 실생활 수학인데 학습 구조는 어때요? 도형 사고력 연산 교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와 학습 구조의 밸런스가 깨졌죠. 이 밸런스를 대한민국 최초에 맞춰놓은 것이 바로 폼수학이에요. 누가? 제가. 이 밸런스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맞추어 놓은 것이 바로 폼수학이에요. 제가 했어요. 폼수학은 바로 교과와 독해력 수학으로 만들었습니다. 독해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초등 저학년의 학습의 성취는 독해력에서 결정되죠. 초등 저학년들은 어떻습니까? 여학생의 지능이 높을까요? 남학생의 지능이 높을까요? 아직 언어를, 아직 글을 못 읽는, 모르는 아이들에게 IQ를 검사하는 게 기준이 뭐죠? 언어죠. 초등 저학년 때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이 지능과 행동 유형을 보면 여학생이 더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슬슬 역전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예요? 4학년 때쯤 되면 이제 슬슬 시작이 돼요. 왜냐면 남학생들도 초 1, 2, 3이 되면 이제 말을 다 깨치거든요. 4학년이 되면 급격하게 아이들이 바뀌는 게 뭐예요? 이제 남자아이들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단어는 다 깨쳤다는 뜻이에요. 이제 슬슬 새로운 단어들을 도전하는데 그게 약간 그런 거예요. 초등 저학년에서 독해력을 강화하는 것이 수학학습에도 크게 도움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읽고 쓰는 것은 잘하는데 이해력이 조금 약하죠. 독해력이. 그게 왜 그럴까요? 한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왜 얘는 이해력이 낮을까? 한자를 몰라서요. 사랑이의 평화 다 알죠. 근데 신념, 관점, 구조주의, 팽창 이런 단어 잘 몰라요.
슝슝 이런 단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것들은 한자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글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글을 쓰는 것과 이해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글은 사용할 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쓰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끌어내서 쓰는 게 바로 일기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일기를 쓰게 하는 게 독해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초등 저학년의 수학학습 구조를 개선해야 돼요. 독해가 먼저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물론 글을 쓰게 하셔야 돼요. 그 독해력을 향상시켜서 문제의 이해력을 높여야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폼수학의 최적화된 구성은 바로 교과 수업에 독해력 수업을 붙여서 이걸 발표 수업으로 완성시켰어요.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수학의 힘 폼수학의 초등 2학년 아이들의 지금 발표 수업을 하는 사진들을 모아봤어요. 그리고 초등 2학년 아이들의 이 프리노트 훈련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칸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저 칸에다가 글을 쓰게 연습시킵니다. 아, 이게 진짜 좋은 건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 칸 안에 글씨를 쓰게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 이 칸 안에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돈 주고도 안 되는 건데 이거 저희가 해드려요. 저희가 해드린다고요. 이 논리 속독 학원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정말 이 훈련은 꼭 시켜놔야 돼요. 이래야 중학교 가서 서술형 때 애들이 정돈돼 똑바로 씁니다. 이 훈련을 일찍부터 시켜놔야. 폼수학엔 3단계 교재가 있습니다. 독해교재, 개념교재, 심화교재. 개념과 독해를, 심화와 독해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력은 4학년이 보는 사고력 교재, 5학년이 보는 사고력 교재, 6학년이 보는 사고력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 1, 2, 3학년은 교과와 독해력 수학을, 4, 5, 6학년은 교과와 사고력 수학을 이렇게 구조화해 놓았어요. 대한민국 최초. 누가? 제가. 수학예임과 폼수학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수학예임은 2011년 12월에 설립했어요.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수학예임 강동번호는 현재 고덕역 디귿자 상권이에요. 고덕역은 딱 디귿자로 상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디귿자 상권에 5개의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의 층에 14관입니다. 학생 수는 대략 2,400명. 멀지도 않아요. 직선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암사대교 건너면 바로예요. 우리나라 교과서 점유율 1위의 출판사가 어딜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연수원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역시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이 수학예임. 이 수학예임 교재의 버전 1 교재는 지금 전국의 모든 서점에 다 팔리고 있어요. 옛날에 이거 PBR 광고 누가 했죠? PPL? 요즘 하도 BTS가 떠가지고 옛날 그룹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네. 하여간 유명 아이돌이 아는 형님의 이 책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천재교육하고 함께. 왜 교재의 수준이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학 전문 학원, 그리고 큰 학원들 위주로 우리나라 공부방 교습서 말고요. 우리나라 대형 수학 전문 학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가 만든 이 수학예임 교재를 사용합니다. 버전 1이에요. 저희가 쓰고 있는 교재는 버전 2예요. 버전 2는 버전 1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버전 1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 버전 2예요.
버전 1은 세상의 모든 학원이 다 쓸 수 있게 제가 세상에 내놓은 거고, 버전 2는 우리만 써요. 우리 70개의 우리 가족들만 쓰는 게 바로 버전 2예요. 버전 2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짜집기한 교재 아니에요. 현재 전국에 70개 이상의 캠퍼스에 13,000명의 재원생이 있습니다. 대입시 쪽도 엄청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비전 22 수학임은 지난 3월에 대치동에 메타스쿨 본사가 오픈됐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는 드디어 대치 일본원이 대치동에 들어섰습니다. 수학인과 메타스쿨과 폼수학으로 저는 전국 3만 명의 시대를 열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최고의 수학교육입니다. 마음을 얻어라, 그 다음에 가르쳐라. 제 인생을 바꾼 말이에요. 제 인생을 바꾼 말입니다. 제가 이 표를 가슴에 담기 전에는 저희 학원은 650명의 수학학원이었어요. 어느 날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제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선생님의 책상에 이걸 다 붙였어요. 모든 선생님의 책상에다 이걸 다 붙여놓고 모든 선생님의 책상 옆에 이걸 다 붙여놨어요. 실천하자. 실천하자.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가르치자. 이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광진 본원으로 153 수학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광진 본원으로, 수학인 광진 본원으로 153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원장님의 마음이 참 예뻐요. 원장님의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원장님의 마음이 따뜻해야 선생님의 마음이 따뜻합니다. 원장님의 마음이 차가우면 선생님의 마음도 차갑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따뜻한 거예요. 좀 추운가? 수학의 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학원이에요. 저희 슬로건은 친절함의 끝을 보여주세요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술을 더하다입니다. 저희 금지어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모르니 금지어예요. 이걸 3번 하신 분은 해고시킵니다. 진짜로. 3번 하면 해고시킵니다. 해고. 행복한 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디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수학인 광진본원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저희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에요. 왜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자존감을 짓밟는 교육을 시켜줘야 될까요? 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 낮아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존감이 아주 높아요.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면 공부를 좀 못했지만 자존감이 높은 아이에게 30년 뒤에는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이들의 자존감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미래는 적자생존의 법칙과 빈익빈 부익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양극화가 극대화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인재로 키우셔야 돼요. 자녀를 창의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존재로 키우는 것이 자녀의 미래 준비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집중력이 좋아서 다 쓰질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예요. 사진 한 장 바꿨을 뿐인데. 자, 광진에 맘카페 있죠? 있어, 없어요? 반응이 왜 이래요? 초콜릿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자, 광진에 맘카페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설명에 정말 잘 들어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이 설명을 시청하고 계신 40여 분의 부모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광진의 맘카페에다가 오늘 설명회가 참 좋았다. 수학의 힘이 광진 본원이 좋은 브랜드였구나.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그냥 너무 광고가 티나지 않는 글을 쓰실 부모님들, 올려주실 부모님 손들어 주십시오. 네. 잠시만요. 두 분은 자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스타벅스가 좋으십니까? 초콜릿이 좋으십니까? 초콜릿 받으시겠습니다. 어떤 게 좋으실까요? 스타벅스? 네. 자, 기회는 한 분에게만 더 드립니다. 한 분에게 더 드려요. 자, 맘카페에 정말 오늘, 아니, 거짓말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설명회, 그 다음에 153 이야기를 좋게 해주실 어머님 한 분만 더 손들어 주세요. 집에 가져간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글을 좋아. 이제 글을 쓰는데 재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광고성 멘트도 그럼 댓글은 달 수 있잖아. 좋은 글이 올라왔을 때 댓글 다실 부모님 손들어 주세요. 한 분. 선택. 네. 두 분께 더 드릴게요. 댓글도 안 달을 거예요? 혹시 맘카페 회원이 아닌가 봐. 네. 우리 김삼수 원장님은요, 저희 수학의 힘이 전국에 70개가 조금 넘게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학원 경영을 잘 하시는 분들만 선정된 분들이 교육위원이에요. 수학의 전국에 수학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정말 학원 경영을 제 마음에 쏙 알맞게 행복한 수학교육, 친절한 수학교육을 실천하는 우리 김삼수 원장님, 광진본원이 2,400명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부모님들이 맘카페 글을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랑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추후에 저희가 한 1년에 한 4차례 이상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 섹터에 알맞는 좀 학교 분석 설명회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제가 상관 준비를 바빠서 그것도 곧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아까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도 이제 전교 1등 프로젝트를 올 가을에 시작하려고 해서 우리 중학교 어머니들 계시면 기대도 좋습니다. 전교 1등 프로젝트에서 전교 1등이 나오게 하는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